네, 안녕하세요. 자연스러운 척 만담하며 책 해설해주는 채널, 고3들의 고전 해설, 줄여서 고고해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의 책은 토니오 크레거죠. 네, 토니오 크레거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만담하게 될 주제가 네, 작가는 토마스 만. 네, 작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럴까요? 잠깐만요. 토마스 만은 독일의 평론가이자 소설가입니다. 사상의 깊이, 높은 식견, 세련된 문체, 짜임 있는 구성 등에 있어서 20세기 독일 제1의 작가로 알려져 있고 1929년 노벨 문학상을 비롯해서 괴테상 등 많은 상을 받았네요. 주요 저서엔 뭐가 있던가요? 부덴브로크가 마의산, 베니스에서의 죽음 등이 있습니다. 전부 근대 명작 소설로 잘 알려져 있고 손꼽히는 책들이죠.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토니오 크레거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본 책의 주인공은 영사의 아들이자 14살의 문학소년 토니오 크레거입니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동급생 한스의 쾌활함을 선망하는 소년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스는 시를 쓰고 이름 또한 괴상한 토니오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6세가 된 토니오는 잉해를 사랑하게 되나 그녀 역시 그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렇죠. 어쩌면 시민적인 삶을 대변하는 그들에 대한 토니오의 애정에는 부러움뿐만 아니라 멸시의 감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일방적인 애증관계라고 볼 수도 있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자신은 평범하고 저속한 시민 생활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토니오는 작가가 되고요. 창작에 외길만을 걸어온 것과는 반대로 자신이 아직도 건강한 삶에 대한 동경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토니오는 여자친구인 리자베타와 대화를 나누다 북쪽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네, 길을 잘못 든 시민 정도로 리자베타는 토니오를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에게서 삶에 대한 열망을 읽어냈기 때문에 그러한 여행을 권한 거겠죠? 낯설게 변해버린 고향을 13년 만에 방문한 토니오는 자신의 생가와 한스의 집을 방문하며 아련한 그리움에 잠깁니다. 이후 어느 바닷가 호텔에 투숙한 토니오는 그곳에서 한스와 잉해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낯선 존재가 되어 있었고 토니오는 냉소적인 예술에 사로잡혀 무감각해지고 황폐해진 자신을 새롭게 인식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 과정을 거친 토니오는 리자베타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인간적인 것, 생동하는 것, 평범한 것에 대한 시민적 사랑을 가슴에 품고 창작을 할 것을 약속하며 소설이 끝납니다. 이 소설 전반적으로 삶과 예술의 긴장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술에 헌신하는 토니오 크레거의 유미 정신과 한스, 잉해보르크의 세속을 향한 시민성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남들이 다 하는 평범한 행동을 잘하지 못해 슬퍼하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적인, 역동적인 삶을 경멸하면서도 동경하는 탓에 고뇌하는 이 주인공이니까요. 네, 이 토마스 만의 자서전적 소설로 이게 취급되기도 하더라고요. 크레거가 시민적 삶과 예술적 삶 사이에서 갈등하는 스스로를 형상화한 인물이라고. 네, 맞아요. 뭐 특별한 서사적인 사건은 없지만 그래서인지 더 몰입이 되고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네, 작가 본인의 경험이 이렇게 녹아들어가 있어서 일종의 성장 소설로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한 인물의 정신적 고뇌가 담긴 방랑기나 마찬가지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결국 작중 주인공은 깨달음을 통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하니까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가 선택한 삶은 예술성을 지키면서도 시민적 사랑을 받는 이런 삶이었죠? 네. 그러면 이야기의 흐름을 바꿔서 소설에는 시민적 삶과 예술적 삶이 이분법적 구도로 표상되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북극대 남구, 네. 그리고 뭐 금발을 가졌다던가 흑발을 가졌다던가 하는 모습, 아니면 푸른 눈 대 검은 눈, 그 토니오 크레거 아버지의 무뚝뚝하고 경직된 성향, 그리고 어머니의 정열적이고 예술적인 성향, 이런 게 좀 반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폭물적이지만 인간들 틈에 사는 삶, 거기에다 고독하고 예술적인 삶이 이렇게 대비를 이루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동적인 동사 위주의 삶 대 정적인 동사 위주의 삶. 엄청 잘 떠올리셨네요. 네, 멋있죠? 재밌습니다. 여기 소설에서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도가 등장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테마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함일까요? 글쎄요. 이게 세기말 데카당스라는 분위기
속에서 예술의 위상이 어떠했는지와 연관지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데카당스는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대두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 그리고 19세기 들어 나타난 퇴폐적이고 탄미주의적인 문학 사조를 뜻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은 예술이란 인간적인 것을 배제한 고귀한 것, 그리고 예술을 위한 예술, 이렇게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사조였군요. 네. 그래서 그러한 기류에 적응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휴머니즘은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당대 예술가들의 모습을 대입시켜서 표현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오, 신기합니다. 저희 차례예요. 저희 차례가 왔네요. 핵심 인물에 대한 썰을 풀면 되는 거죠? 네, 토니 호크레거를 중심으로요. 좋아요. 이 작품에서 토니 호크레거는 예술적 정신을 추구하면서도 시민적 삶에 대한 동경을 간직하고 있는 주인공이죠. 반대로 한스 한젠과 잉에부르크 홀름은 두 영예는, 그러니까 크레거의 동급생들로 시민적 삶을 대변하는 인물,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로 그려지는 사람들인데요. 덧붙여 리자베타는 크레거의 연인인 듯 아닌 듯 정체성은 애매하지만 러시아 출신의 화가로 그의 조언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네, 토니 호크레거 이름이 재밌어요. 그는 그 이름에서부터 전형적인 독일인들과는 차이가 있거든요. 어떻게요? 크레거라는 무겁고 약간은 침울한 느낌이 드는 중후한 성과는 대조적인 이름이래요. 토니오가 우리는 한국인이라서 그 차이를 잘 모르지만 토머스와 같은 대표적인 독일식 이름과 달리 토니오는 조금 가벼운 이름의 이탈리아식 이름이라고 해요. 독일 사회에서는 이질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이름이네요. 네, 반면 그런 이국적인 이름을 가진 토니오가 남몰래 호감을 갖거나 짝사랑하는 존재들은 모두 전형적인 독일식 이름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잉에부르크 홀름, 한스 한젠. 독일에서는 한스와 잉이야말로 전형적인,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철수와 영희에 해당하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문득 토니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누구의 결정이었을지 궁금하네요. 아마도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자유롭고 정열적인 인생관을 보면 아마도 그분이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다시 친구들 얘기로 돌아가서 토니오가 어릴 적부터 흠모하던 한스와 잉에는 외모마저도 전형적인 게르만인이에요. 어두운 색깔의 눈에 날카롭게 각진 얼굴을 지녔던 토니오와는 전혀 닮지 않은 모습으로 묘사됐었죠. 맞아요. 한스는 금발의 강철같이 푸른 눈의 소유자로 잉에 또한 금발의 푸른 눈의 미녀로 묘사되고 있죠. 거기다 이 둘은 쾌활하고 적극적이라 항상 어딘가 처지고 음울한 분위기를 풍기는 소심케 크레거와는 대비를 이룰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크레거 엄청 소심해서 저 읽으면서 무슨 고구마 먹은 기분이어서 너무 제가 대신 말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어린 시절엔 특히, 성인 때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나? 쭈뼛거리면서 한스 주변에 맴돌기만 하던 모습이나 성인이 되어서 두 사람을 마주쳤을 때 그늘 속으로 숨는 거 보면서 왜 말을 못하니?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연모에 맞이하는 잉에보르크를 대할 때도 그녀의 모든 것을 세세히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유심한 관찰을 하면서도 정작 다가가 말을 할 용기는 없었어요. 그러게요. 그녀가 다른 친구와 웃으며 대화할 때 손동작이나 옷의 맵시 따위를 자세히 눈여겨보는 장면이 나왔는데 스토커 같지 않나요? 끝내 다가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 소심성 말고 이 작가의 의도를 미루어 생각해봐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속의 사람들과 자신의 끊임없는 대비를 통해서 과도한 자기 몰입에 빠진 까닭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몰입이라면 자기 연민까지 가나요? 연민이라기보다는 본인의 특별함에 너무 민감했던 나머지 스스로를 분리시킨 거죠. 크레거가 고독한 사람이 된 데에는 자기 자신의 잘못도 어느 정도 많이 있다고 전 생각해요. 자신만이 뛰어놀 수 있는 예술이란 놀이터에 갇혀서 반경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노력을 하지도 않잖아요. 그들 무리와 나는 소통할 수 없다는 생각을 아예 갖고 있는 것만 봐도 아무리 봐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책에서 토니오는 끊임없이 그러나 조용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시민세계의 속물성에 대한 멸시와 평범하고 건강한 생활에 대한 동경 사이에서 아마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겠죠? 리자베타가 그에게 가한 일침에 따르면 그는 결국 길을 잘못 든 시민이자 길을 잃고 헤매는 속인에 불과한 한 인간이었죠. 스스로를 고백한 것처럼 그는 인간을 사랑하고 지상에 발붙여 살아가길 기도하는 존재였으니까요. 결말부에서 비인간적 예술관과 소모적 관능의 양극단 사이에서 내면적 갈등에 시달리던 토니오는 결국 시민에 대한 사랑이라는 중도의 길을 택하고요. 불완전한 경계에서 갈등하던 사람으로서 그가 내릴 수 있었던 최선의 결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참. 이 작품의 토니오 크레거는 작가 자신을 투영한 거라고도 하잖아요. 네. 정보를 더 찾아봤는데 실제 토마스 만은 철저한 이성과 도덕관은 아버지에게서, 남극적인 열정과 예술적 재능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대요. 완전히 토니오 크레거네요. 결국 그는 예술가적 기질을 주체하지 못하고 가문의 기대를 저버린 스스로의 모습을 투영해서 세속적인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는 채 계속 겉을 겉돌 수밖에 없는 존재로 토니오를 설정한 거네요. 그럼 혹시 옛날에 좋아했던 여자 이름이 잉해? 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토니오 크레거가 세대를 초월해서 찬사를 받는 것은 그의 수려한 문체 때문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일종의 동질감? 그런 거랄까? 모든 사람들은 일종의 짝사랑과 흠모, 열정, 질투심, 남에 대한 열등감, 그리고 어떻게든 동경을 품고 살아가니까요. 그런 스스로의 혼란스럽고 어두운 면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투영한 거예요. 거라. 때로는 유치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한데 모아 대표하는 토니오 크레거를 우리는 저마다의 가슴속에 갖고 살아가는 셈이죠. 부모가 물려준 상반된 기질 탓에 자신은 어느 세계에도 속하지 못한 방랑자로 인식한 토니오 크레거. 끝에선 모종의 깨달음을 얻는 것 같던데요. 네, 두 세계의 경계선에서 오랜 기간 방황 끝에 그는 말하죠. 한 문사를 진정한 시인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것, 생동하는 것, 일상적인 것에 대한 나의 이러한 시민적 사랑일 것이다 라고요. 네, 예술은 아마 인간적인 가치와 대립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토니오 크레거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직도 염세적이고 냉소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작품을 창작하는 예술가들이 많다는 걸 고려했을 때 크레거의 생각이 100% 맞다고 딱 잘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술에 관해 여러모로 생각해볼 만한 주제였네요. 네, 지금까지 토니오 크레거에 관한 고고의 주관적인 해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근데